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기초 강의 두 번째는 우리 교재를 보시면 법의 목적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다만 기초 강의 들을 때는 너무 부담 갖고 듣지 마세요. 아직은 우리가 시험 공부 들어간 거 아니다. 예를 들면 등산 시작한 거 아니다. 등산 산을 쳐다보면서 저 산이 어떻게 생겼고 앞으로 몇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러이러한 코스를 간다리 어디 여행 가시면 여행 시작한 거 아니라 그냥 가이드가 앞으로 우리가 할 그 일정편 나눠주는 걸 생각하시면서 부담감 없이 그냥 재미난 이야기 들으시라는 거야. 그래도 한번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은 차이가 커요. 이렇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법의 목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법의 목적이란 말이 뭐냐? 응? 제가 법률행위라는 말을 당분간 뭐로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법률행위라는 말은 당분간 법률행위 그러면 각종 계약 맺는 거. 그러면 말을 바꾸자면 법의 목적은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 목적이란 말이 뭐냐? 아주 쉬운 얘기로 하면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내용이라고 보면 내용. 그 계약 내용을 목적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계약을 맺었다. 근데 그 계약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계약 내용을 법률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률행위의 목적, 그 계약 내용은 우리 민법에서는 4가지 갖춰야 된다는 거야. 4가지. 어떤 계약을 맺어서는 그 계약 내용이 일단 확정되어야 돼요. 확정. 뒤에 한번 다 있어요. 그 계약 내용 확정되어야 되고, 그리고 계약 내용이 가능해야 돼요. 가능. 그리고 계약 내용이, 그 내용 자체가 적법해야 돼요. 적법. 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 적법해야 돼요. 그리고 계약 내용이, 어떤 계약을 맺었다면 법의 목적이, 그 내용이 확정 가능 적법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타당성. 이 4가지가 그 계약 내용은 계약 목적이, 법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자, 학문적인 걸 배우는 거야. 이런 거 알아야지만 중견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법학이다 보니까 뭘 들어가려면, 사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재미가 있고 흥미가 느껴지는 건 물권법, 계약법에 들어가면 실수로 쓰고 있는 얘기 많은 거, 매매가 어떻고, 임대차가 어떻고, 전세권이 어떻고, 소유권이 어떻고 하는 것들은 거기 가서 배워요. 총칙에서는 법 용어들, 용어의 뜻을 배우는 거, 사전 같은 의미의 사전. 이런 용어들 앞에 쓴다. 아니, 하나의 개념을 정의하는 곳이에요. 여기 재미없어요. 그래도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트가 사실 4파트예요. 민법은 민법 총칙이 있고, 우리가 물권이란 파트가 있고, 계약이란 파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사실은 민사특별법이다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게 시험범위예요. 이 민사특별법이란 말이 뭐냐면요. 민법은 아니지만 중견을 볼 때 꼭 중에서 알아야 되는 특별법이 몇 개씩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 거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 아니에요. 민법은 아니에요. 민법 유사한 특별법이에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견을 볼 때 중개사분들이 민법은 아니지만 민법과 유사한 법으로서 꼭 알아야 되는 법을 묶어서 민사특별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5법이 시험 문제 나와요. 여러분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한 문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한 문제, 예를 들면 집합건물법이라고 해요. 집합건물법. 집합건물 뭐냐면요. 아파트 연립 빌라가 우리가 집합건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아파트 연립 빌라 중개 안 할 겁니까? 거기서 공용분이 뭔지, 전유분이 뭔지, 대지권이 뭔지, 관리단이 뭔지, 재건축이 뭔지, 이런 거 용어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또 한 문제. 그 다음에 굳이 말하자면 실명등기법이에요. 실명등기법.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어 이름을 얘기하면 길어요. 응?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 너무 길잖아요. 줄여서 실명법이라고 해요. 실명등기법. 한마디로 말씀 들었을 거예요. 명의신탁을 금지한다. 명의신탁 하지 말아라. 부동산은 다 실명으로 등기해야지 남의 명으로 등기하지 말아라. 만약 명의신탁하다 걸리면 아주 그냥 형사처벌, 행정처벌 아주 작살을 내겠다. 하지 말아라. 여기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이라고 불러요. 가등기 담보대안법률. 줄여서 가담법. 여러분들 양도담보다, 매도담보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예전에 쓰던 얘기예요. 사채업자가 땅 문서 갖고 와라, 집 문서 갖고 와라. 돈을 못 갚으면 대신 땅으로 집을 대신 가져가 버리는 거. 그걸 양도담보다, 매도담보다, 담보등기라 불러요. 그렇게 소유권 이전을 택한 거. 을구에 저당을 잡지 않고 경매하지 않고 그냥 채권자 돈 못 갚으면 소유권 가져버리는 거. 이걸 규제해야겠다. 그리고 변칙담보라 불러요. 그 규제하는 법, 가담법. 여기서 한 문제.
보통 5문제는 고정이 있는데 보통 주택민법법에서 하나 더 나오죠. 이렇게요. 6문제가 출제돼요. 이런 것들은 이 민사특별법은 여기까지 완성된 다음에 여기 한 2바퀴 정도, 2번 정도 이게 반복된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민법 안단 전자에 민법이 그러니까 적어도 민법 총칙, 물권, 계약법 적어도 40점 이상. 이게 40점 과락이에요, 과락. 40점 이상 나왔을 때 이걸 봐야지. 그냥 처음부터 같이 받으러가면요. 뭘 소리인지 몰라요. 이걸 안단 전자에 여기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1차 방정식을 알아야지 2차 방정식 가는 거잖아요. 민사법은 2차 방정식이에요. 민법에 있는 민법 총칙, 물권, 계약법 1차 방정식이라면 이게 2번 정도 반복되지만이 방정 개념 잡았어. 그래서 2차 방정 가는 거지. 처음부터 2차 방정 같이 배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완성되는 거다. 뒤를 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40점 이하를 과락이라 그러잖아요. 6점만 맞으면 붙는 시험인데 그래도 사실 어떤 점수냐, 어떤 과목의 40점이라는 게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서 40점 맞은 적은 없을 거예요. 사실 전교 꼴찌, 현교 꼴찌. 근데 민법 40점은요, 이 정도가 40점이에요. 40문제를 다 문제를 봤어. 문제를 봤더니 문제가 묻는 뜻은 알겠어. 뭔지를. 알겠는데 정답을 못 고르는 거예요. 문제 뜻도 모르겠어. 그럼 4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묻는 그 문제는 해석이 돼. 뭘 묻는지. 근데 정답 못 고르겠어. 이거랑 문제 자체를 해석을 못 해. 문제 자체를.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0점 점수는 적어도 무슨 문제를 딱 보면 문제 묻는 뜻은 알겠다. 이중매매, 가장매매, 은닉행위 뜻은 알겠는데 정답 못 고르는 수준. 이게 40점이에요. 40점이니까 만만한 점수가 아니에요. 그럼 40점을 안다는 것은 그래도 민법 교과서를 한 2번 정도, 2-3번 반복하고 뭘 묻는지는 알아. 어느 파트인지는 알아. 응? 그렇지만 정답이 안 나오는데. 이 정도 되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 정도 근데 보통 40점 맞으면 1단계인데 우리 6점 맞아 붙잖아요. 이런 말을 해요. 보통 제가 이제 강의를 오래 해보면 내가 40점 맞는데 만약에 공부 시작해서 여기 이제 4개월이 걸렸다. 4개월이 걸리면 이제 40점 맞아.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기출문제 풀어보면 과락은 안 나와. 이게 4개월 걸렸다. 그럼 60점 맞는 2개월이면 되는 거지. 그럼 6개월이면 되는 거예요. 6개월. 내가 만약에 요 절반이 걸린다 그래요. 4점 맞는 3개월이 걸려. 3개월. 그러면 4점 맞는 4개월 걸리면요. 6점 맞는 1.5개월만 더 쓰면 돼요. 1.5개월만 더 지나면 6점 맞아요. 그래서 4점 맞는데 온 시간의 절반이 가는 게 6점인데 이거 어떤 분 6개월 만에 오면요. 내가 하다 말다 그냥 열심히 안 했어. 가끔 듣긴 했어도 6개월 걸렸네. 그러면 6점 맞으려면 3개월 더 걸려야 돼요. 그럼 이분은 민법이 9개월 잡고 하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40점 비비기가 어려운 거다. 40점만 일단 비벼놓으면 그 시간의 절반만 가면 6점 맞는다. 물론 2개월 만에 4점 맞는 사람은 3개월 만에 6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요. 영원한 사람들은 드물지만요.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민법 공부 시작한 지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4개월 정도를 공부했더니 열심히 한 거죠.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씩 들은 거예요. 꾸준히. 학교 다니듯이 3시간, 4시간 꾸준히 들었을 때 4개월쯤 걸렸더니 40점 언저리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분은 앞으로 이제 한 2, 3개월만 더 걸리면 6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총 한 6개월, 7개월 정도 잡으면 딱 좋아요. 타이트하게. 조금 늦는 일반인 때문에 내가 나이도 있고 하는 일이 있는데 학생이냐 맨날 10시부터 새벽 저 6시까지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한 9개월 정도 잡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루 이틀 되는 문제는 아니다. 자,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그 목적은 4가지 갖춰야 되는데 이제 보면 그 어떤 계약 내용이 목적이 뭐라고? 계약 내용이 4가지 갖춰야 돼요. 이렇게 보면요. 먼저 확정이라는 말부터 볼게요. 그 계약 내용 먼저 확정돼야 돼.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으면 다 뭐가 되는 거냐? 확정의 반대말은 불확정이야, 불확정. 계약은 성립했어요. 성립했는데 그 계약 내용이 불확정하다면 이 계약이 성립됐더라도 계약이 체결됐더라도 뭐가 되냐? 이 계약 자체는 효력이 없어요. 무효가 돼요, 무효. 확정되지 못해 불확정하다면 그 계약이 체결됐더라도 유효하지 못하고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확정, 불확정은 뭘 기준 삼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행위 처음부터 쉽게 얘기하면 계약 맺는 날, 계약 맺는 처음부터, 계약서 쓰는 날 처음부터
처음부터 확정되어야 하면 틀려요. 처음부터 확정되지 않으면 괜찮아요. 적어도 언제까지 확정됐냐? 적어도 그 이행기까지만.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족하다 그래요. 이때까지 확정되면 유효해요. 뒤집어게 하면요. 그 이행기가 되도록, 이행기라는 게 이제 많이 쓰려고 하는데, 부동산 매매 계약을 뭐든지 상상할 때 부동산 상상하셔요. 자, 앞으로 좀 명심하세요. 우리는 민법 공부하지만 그냥 민법이에요. 부동산 민법 공부하는 거야. 그냥 부동산 민법, 부동산 관련되는 사례, 부동산 관련되는 판례, 부동산 관련되는 법조문. 이 부동산 민법을 보시면 돼. 우리 중개사 업무 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동산 중개할 일 없잖아. 뭐 기계 한 대를 젖산발 중개할 일 없잖아요. 그럼 좀 더 줄여서 민법 총칙도 그냥 민법 총칙이냐. 부동산 총칙. 또 물권법에 가도요. 동산에 관련된 얘기는 필요 없고요. 부동산 관련된 얘기만. 자, 민법은 부동산 민법이다. 그게 40문제 중 39문제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부동산 매매했다. 뭐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나. 아, 부동산을 매매했다. 그럼 매매 대금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매 대금은 외국 사람과 계약맺었어. 잔금 2달 뒤에 치르겠어요. 잔금. 이 잔금 치른 날을 이행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약서는 오늘은 성립하는 날이고, 근데 2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게 잔금은 환율에 따라, 달러 환율에 따라서 치르기로 하자. 환율이 바뀐단 말이에요. 외국 사람이. 오늘은 1,300원인데 2개월 뒤에 1,500원이 될 수도 있고 1,200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은 그 가격이 결정되지 않아도 그 이행기에 환율에 따라, 달러 환율에 따라 결정한다. 그럼 그 이행기까지 확정돼 버리면 이게 유효한 거예요. 꼭 오늘 확정시켜주면 유효한 건 아니다. 적어도 언제까지만? 잔금 친날 때까지만 확정될 수 있는, 이 확정될 수 있는 기준과 뭐 원칙만 세워지면 유효한 거지. 처음부터 꼭 가격이 결정돼야지만 유효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언제가 확정되면 된다? 계약 내용은 그 이행까지만 확정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데, 그 이행기가 되도록 확정이 안 된다면요.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오늘 확정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확정 언제까지만? 이행까지만. 확정됐더라. 만약에 확정이 안 됐어. 불확정됐다면요. 무효됐죠? 무효됐다면 더 이상 논할 필요 없는 거야. 아, 무효됐는데, 확정됐는데 무효됐는데 뭘 더 이상 논합니까? 확정됐더라. 그럼 두 번째 따지는 게 뭐냐? 그 이행까지 확정되면 족한 거지. 처음부터 확정되는 얘기 아닌데, 그 계약 내용 확정됐다면 두 번째는 과연 가능한 일이냐? 그것이 그 계약 내에 가능한 거냐? 반대말, 불가능한 거냐? 불가능 따져야 돼요. 그런데 현 문제가 불가능을요. 줄여서 꼭 불능이라고 불러요. 불능. 이 법률학자들은 글자 줄이는 습관이 있어요. 불능. 그 계약 내용 자체가 불능하다,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무효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아침 내가 출근하다가 한강다리에 빠친, 내가 오늘 아침에 한강다리에 동전을 빠쳤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한강다리에 빠뜨린 그 동전을 건져오면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확정됐죠. 한강다리에 빠진 동전을 건지는 거. 그럼 이거 통과했어. 하나 통과한 거. 이건 유효해요. 여기 유효해요. 무효는 아니야, 이제. 불확정되면 무효됐지만 확정돼요. 과연 가능한 일이냐? 아니, 한강다리에 빠진 동전을 가지고 가능한 일이냐? 이것이 만약 가능하지 못해 불가능하다면요. 이 계약에 도장 찍었더라도 이건 무효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가능해야 돼. 가능이다, 불능이다. 근데 가능, 불능. 가능하면 유효. 그 계약 내용이 불가능하면 이렇게 무효. 뭐 예를 들면 한 달 내 달 날아가서 운석 하나를 가져오는 계약. 한 달 내 일반인이 운석 어떻게 가져와요? 달 날아가서. 그럼 그 계약 내용이 불가능하잖아요. 불능하잖아요. 불가능을 뭐라 부른다? 불능하다면 뭐다? 무효이다. 근데 가능을 판단 기준이 뭐냐? 뭘 갖고 판단하는 거냐? 판단 기준은 중요한 얘기 나와요. 가능이다, 불가 판단 기준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한다. 자,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려고 사회 통념. 민법 총칙 배울 때 판단 기준은 사회 통념에 따른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사회 통념이란 말이 뭐냐면 건전한, 아주 쉽네요.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에 따라 결정한다. 우리 보통 사람들 상식에 따라 결정하면 사회 통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가능 불가 판단 기준은 이거에 따라 결정하는 거지. 또 과학적, 물리적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준 삼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뭐 태평양에 빠뜨린 물거나 건지는 거. 과학적으로 가능할지 몰라요. 요즘에 하도 GPS 발전하고 한강 태평양에 빠뜨린 상자나 건지는 거. 혹시 과학적으로 가능할지언정 사회 통념이 쳐볼 때, 야, 태평양에 빠진 물건 어떻게 건져오니? 그럼 불능되는 거예요. 작년에 해수욕장에서 잃어버린 그 목걸이를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10억 원을 주겠다. 과학적으로 목걸이 찾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여튼 일반적인 상식으로, 야, 작년에 잃어버린 목걸이를 어떻게 찾니? 그럼 불능되는 거야. 자, 가능불능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사회 통념. 건져 일반 상식에 열정하는 거지, 과학적 물리적 기준 하는 게 아니라, 달나가는 거 가능해. 지금 나사에서 로켓 쏘면 몇 개월 내 달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달나가는 게 사회 통념에 비쳤을 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불능되는 거예요. 자, 가능불능 판단 기준은 뭐다? 사회 통념에 따른 거지. 과학적 물리적 기준이 아니고, 또 불가능하다는 불능이 되면 무효되는데, 이 불능은 또 항구적 불능. 이 항구적 불가능, 항구적 불능을 불능이라 부르는 것이지, 일시적 불능은 불가능이 아니에요. 불능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안 되는 것이 불능이지. 일시적 불능이 아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오늘은 못해, 내가 오늘은. 내일은 할 수 있어. 그냥 불능이 아니에요, 민법에서는. 응? 영원히 안 되는 걸 불능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계약 내용이 영원히 안 되는 거일 때 무효되는 거지. 오늘은 안 되지만 한 달 뒤에 할 수 있어. 내일은 할 수 있어. 그건 일시적 불능이 아니다. 자, 가능해야 돼. 불능하면 이제 무효되는 거야. 가능하다면 통과했어. 여기서 불능이 돼버리면요. 이 불가능이 돼버리면 이 무효됐잖아. 따질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따지는 게 뭐냐?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는 적법에 맞아요. 적법 해야 돼. 적법. 그 계약 내용이 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확정되고 그 계약 내용이 확정되고 비록 가능하더라도 적법에 한단 말이 뭐예요? 위법이죠. 위법. 그 계약 내용이 위법하다면, 법에 어긋나다 위법하다면 그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계약을 맺었더라도 계약 내용이 확정되고 그리고 가능하고 그리고 이 두 개 갖췄더라도 이거 못 갖추면요. 위법이 돼버리면 무효된다. 위법이 뭐냐? 이제 배울 거예요. 법을 갖다 다 위법이 아니에요. 위법에는 강행법규라는 것이 있고, 이 다음에 강행법규라는, 원래 강행법규라 부르기도 하고 강행규정이라 써도요. 강행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는 임의법규라는 데 임의법규. 임의규정이라 부르면 임의규정.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사람은 남자, 여자가 있듯이, 응? 법을 굳이 두 가지 나눠봐라. 대한민국 모든 법조문, 민법도 법조문이야. 공법도 법조문이야. 세법도 법조문이야. 어떤 법조문이, 법 규정이, 법조문이 두 가지 나눠봐라. 그러면 강행법규 아니면 임의규정.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을 둘로 분류해봐라. 그러면 남자, 여자 나누듯이. 이렇게 나눠져요. 모든 법과 민법뿐 아니다. 이 강행법규가 뭐냐? 강행법규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법대로만 꼭 지켜야 하는 거. 법에 규정대로만 꼭 지켜야 되는 거. 법에 규정대로. 법대로 꼭 해야 되는 거. 그러면 법을 꼭 지켜야 돼. 이 법에 위반하는 의사라든가 다른 특약이라든가 위반하는 다른 의사가 있었다면 이런 건 다 무효예요. 그리고 꼭 법에 규정돼. 법대로만 꼭 지켜야 되는 거. 그 임의법규는 뭐냐? 임의법규는 법조문이 있어. 법조문이 있지만 꼭 법의 규정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지만 꼭 법의 규정대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임의법규는요. 다른 의사가 있다면 의사대로 가고, 특약이 있다면 특약대로 가고, 의사도 특약도 없다. 이게 없다면, 의사 특약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기로 한다. 이렇게 보충해 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가 맺을 때, 법조문 얘기해. 아무런 말이 없다면, 매매 비용이 중개 수수료 생각하시면 돼. 매매 비용은 균등하게 부담한다. 매도인과 반씩 내는 거예요. 이게 법조문이야. 매매 비용은 균등하게 부담한다. 이 민법 조문이야, 이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의사가 있었어요. 그 중개 수수료는 전액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은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 말은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요. 법의 규정대로 반씩 내라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법이 언제 써먹 올라 있는 거야. 꼭 이 법이 법의 규정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사도 없고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법대로 가는 거고, 이 법조문과
다른 의사가 있거나 다 특약이 있다면 의사도 특약도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법대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의사가 이게 우선하는 거야. 그런데 뭘 위반했을 때 이걸 위반 강행법 법조 문제 법은 안 하시잖아요. 강행법규 위반했을 때 우리는 뭐라 불러요? 위법하다 부르는 거고 이게 뭐야 되는 거지? 이 법규는 법의 규정대로 안 가도 되는 거야. 위반되는 거야. 임의 규정 위반했다고 해서 위법하다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을 위반했다 다 그러니까 정리. 법을 위반했다 다 위법이 아니라 법 중에서 강행법규 위반했을 때는 우리 뭐라 부른다? 위법하다 부르고 그때는 뭐야 되는 거지만 법조문이지만 이 법규 위반하면 위반했다고 해서 이것을 위법하다 부르지 않는다. 이거 위반해도 되는 거야. 이거 위반해도 유효한 거야. 이거는 응? 다른 정은 의사가 돼 의사도 가는 거야. 응? 이거 위반했을 때 그러면 좀 더 정확히 하면 법조문 중에서 강행법규 위반이 아닐 거. 강행법규 위반이 돼버리면 위법이 돼서 무효가 되는 거지만 이 법규 위반하면 이건 무효 아니에요. 유효해요. 이건요. 법을 다 어겼다 위법이란 말이 아니라 법조는 이거 위반했을 때 위법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냐. 마지막에 통과해야 되는 게 첫 법 했어요.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야. 불능하지 않아. 확정됐어. 가능해. 위법하지 않아.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야. 이 강행법규 위반해버리면 무조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위반이 아닐 것. 위반하면 좀 무효가 되는 거, 위법해서 무효가 되는 거고. 아니, 난 통과했어. 마지막 통과는 뭐냐. 두 사람의 그 계약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거. 그리고 마지막 이걸 통과해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엔드 개념이야. 확정되고, 그리고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적어요. 그리고 사탄.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돼. 그 계약 내용이 이 네 가지를 다 갖추면 유효. 넷 중에 하나도 걸려버리면요. 뭐 불확정해요. 또는 불능해요. 위법 하나 걸려버리면 뭐야 되는 거야. 네 가지 동시에 갖춰야 돼. 유효하려면. 효력이 있으려면. 그 계약이 유효하려면. 그 사탕이 뭐냐. 이걸 우리가 보통 103조라 불러요. 103조 위반이 아닐 것. 그러니까 103조 위반이 돼버리면 뭐 어떻게 부르냐.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라 불러요. 없어버리면 이제 뭐 되는 거야? 뭐야 되는 거야? 다른 말로 103조 위반이 돼버리면 뭐라 부르냐? 위반이 되면 반사회 질서라고.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면 이건 다 뭐다? 계약령이 같은 말 얘기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무효돼요. 근데 이 103조가 왜 중요하냐? 잠깐 한번 스크롤 넘겨볼게요. 이 103조는 시험에 반대장한 파트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건 뭐 말든 다 했어 이렇게요. 쭉 보면 자 여기 목적 사이 여기가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 여기는 한 문제 반대 나온 파트야. 선택대 죽기 살기로 하지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근데 이 103조가 뭔데로냐? 한번 법 좀 읽어볼까요? 선량한 풍속. 선량한 풍속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개인의 윤리요. 우리 사회생활 때, 계약을 맺었는데 개인의 윤리. 우리 개인의 윤리를 선량한 풍속을 불러요. 자, 첩계약 맺는 거, 내용계약 맺는 거. 인륜에 반하고 윤리에 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첩계약. 응? 야, 나랑 첩관계 유지하면, 내용계 유지하면 내가 집안 사줄게. 이게 유효하다면 사줘야 되는 거야. 안 사주면 소송 내서라도 사람 판결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무효라면요. 안 사준다 사달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잖아요. 무효는요. 과연 윤리 어긋나는 거. 개인 윤리 이런 거요. 기타. 예를 들어 계약 내용이 기타. 사회 질서. 그리고 사회 질서라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적인 거. 공공적 질서. 내가 사회생활 하려면 남과 지켜야 되는 공공적인 게 있단 말이야. 아주 쉬운 얘기를 하면 빨간 신호등에서는 주행한 차들은 서줘야 되는 거야. 파란 신호일 때는 사람도 건너야 되는 거야. 신호등에서. 이거 사전 약속이잖아. 그럼 나는 그런 거 안 지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근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공공적 질서. 여기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 계약 내용이 잘 맺었는데 윤리, 도덕, 공공적으로 위반한 것을 계약 내용을 삼았을 때는 그것은 뭐다? 무효이다. 계약 성립했더라도 효력이 없다. 법조문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 103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불러. 103조 위반이라면 사회 타당성이 없다.
여기 해당돼 버리면 개인의 윤리, 도덕, 그 계약 공동체를 위반하면 사회탕성이 없다. 또는 반사회질서에 해당된다. 그럼 그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된다. 이 네 개가 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회적 타당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 민법 총칙이라는 파트인데 우리가 민법 총칙 전부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 총칙에서 1조부터 법조문 1조부터 102조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103조 여기부터 시험 범위 시작되는 거야. 그럼 시험 범위 맨 처음이야. 여기부터 시험 범위야. 103조부터 우리가 총칙 보통 162조까지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10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민법 총칙이라고 불러요. 요거만 시험 범위인데 이 뒤도 또 안 배워요. 앞도 안 배워요. 근데 103조 첫 번째 여기부터 시작하는데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데 이 다음에 보면 이 103조가 이렇게 불러요. 이 103조를 우리는 제왕조항이다. 제왕조항. 이름도 멋있어요. 이름도 멋있다. 제왕조항이다. 무슨 말이냐. 민법에는 많은 법조문이 있어요. 제가 1조부터 보통 1118조까지가 민법 조문인데 물론 이게 전부 시험범위가 삼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이 많은 법조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103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은 많은 거 있어요. 뭐 국민의 기본권, 뭐 거주 이전의 자유, 뭐 교육을 받을 권리, 뭐 생존권 보장, 국방의 의무, 별의별 다 있어요. 이게 헌법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1조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법조문이야. 그듯이 민법에 많은 조문이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법조 하나 골라봐라 그러면 103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제왕조항이라 불러. 모든 법조문에 으뜸이 된다. 그런데 또 103 뭐라 부르냐? 103조를. 백지조항이라 불러. 백지조항. 백지조항이다. 이렇게 불러요. 내용이 없어요. 아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계약 내용으로 삼는 것은 뭐다? 무효이다. 그러면 뭐가 선량한 풍속인지 뭐가 사회적 기본인지 밝혀놔야 될 거 아니야. 자세하게. 아무것도 안 밝혀놓고 있어요. 간단하게. 사람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를 정의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내용, 법조문 읽어보면 법조문 내용이 없어. 백지.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두 사람이 계약 맺었는데 그 계약 내용이 반사회 질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103조 위반이 돼요. 여기 위반이 돼서 무효되려면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판단 기준. 이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 위반하지 않았어요. 위반하지 않으면 유효. 103조 여기에 해당돼 버리면 103조 위반이 돼 버리면 무효가 되는 건데 뭘 갖고 판단할 것이냐? 판단 기준 봐보세요. 근데 잘 봐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선량한 풍속, 여기 선량한 풍속이에요. 또는 사회적 기본 질서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이 민법에 제정되던 60년 1월 1일 말하는 선량 개인의 윤리와 2023년 윤리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1960년인데 이게 60년대에 뭐 장발, 남자들이 막 장발하고 다니고 여자들 미니스커트 하고 다니면 막 단속했어요. 미풍령 어긋난다고 막 경찰 단속해서 막 벌금 때리고 구류 살리고 막 그랬다고요. 아니 60년대에 여름철 젊은 여자분들이 나시티 입고 반바지 입고 막 길고 돌아다니면요. 사람들 다 눈살 찌푸려. 이런 게 다 있냐 말세라고요. 지금 아무렇지 않잖아요. 즉 우리가 말하는 선량한 풍, 개인의 윤리, 도덕, 사회적 공공질서는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변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이 개념 자체가 변하는 개념이야. 변하는 개념이지 이게 고정된 개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윤리, 이것은 공정성. 일일이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백지는 남겨올 백지 남겨올 테니까 어떻게 판단하나. 그 문제 생기면 그 판단 기준은 그 시대,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전한 상식으로 결정하라. 즉 판단 기준은 사회 통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량한 풍속도 시대에 따라 변해요. 그렇잖아요. 변하잖아요. 윤리도 변하잖아요. 그럼 변하는 게 때문에 그때그때 결정하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자, 두 사람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103조 위반이라면 이 계약은 무효되는 거야. 103조 위반이 아니라면 유효한 거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집이 재산도 많고, 응? 명예도 있고, 다, 모든 게 다 갖춰졌어. 다만 애가 없어, 애가. 응? 그 입양을 할까? 입양은 마땅치 않고, 어쨌든 애를 갖고, 친자를 갖고 싶어요. 근데 여자분이 도저히 애를, 요즘 뭐 인공수정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해서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도 여자분이 애를 가질 수 있는 신체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은밀하게 대리모를 구해요, 대리모. 대리모. 이 난자와 정자를 인공수정한 것을 10개월만 임신해주면, 애만 낳아주면, 10개월만 임신해주면, 2억 원을 주겠다. 3억 원을 주겠다. 그래서 사정이 어려운 젊은 건장한 처자분께서 좋다, 내가 대리모 계약 3억 준다면 10개월간 임신해주겠다. 그 3억 계약 맺고 애를 낳아줬어. 근데 애는 데려가고 3억을 안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대리모 계약 맺은 이 여자분이. 말로 안 되면 소송해야죠. 판사님, 사실은 10몇 개월 전에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고 이러이러한 사연에 맞춰서 결혼도 안 한데 처녀가, 아가씨가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이래서 이런 걸 내줘서 애를 낳아줬는데 돈을 안 줍니다. 이 돈 주라고 해주세요. 소송내서. 그럼 이게 유효하다면, 이 계약 유효하다면 판사는 주라고 판결 내릴 것이고, 무효라면, 무효는 이행하지 않다 이행을 요구할 수 없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게 무효야. 이 계약이 무효라면 줄 필요 없는 거고, 판사가 주라고 판결 안 내릴 거고. 그럼 이 계약 내용이 과연 우리 살아가는 선량한 풍속, 개인의 윤리, 도덕에 어긋난 거냐, 어긋나지 않은 거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야. 봤더니, 그러면 뭐에 따라 할 줄 아냐? 이 계약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않았다면 유효하기 때문에 돈 줘야 되는 거고, 무효라면 줄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판단이 뭐래요? 사회통념에 따르려면. 사회통념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 수가 없죠. 내 상식은 알지만 사회통념 알려면 설문지 듣고 나가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강남역 앞으로 나갔어요. 이런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3억 줘야 된다. 줘야 되는 생각하시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3억 줘야 되는 사람들은 1번 출구로. 야, 우리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이런 게 어떻게 맺니? 이게 개인의 윤리 도덕이 어긋나는 거지. 따라서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3번으로 나가시라. 더 많이 나는 쪽이 사회통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송이 걸릴 때마다 판사가 일일이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사회통념이냐? 앞으로 민법 고할 때 판단 기준은 사회통념이다. 이 말만 나오면 구체적인 경우에 대법원 판례, 지방법원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 나오면 더 이상 재판 못 하잖아요. 이 대법원 판례예요. 이 대법원 판례가 사회통념이 돼버려요. 그럼 이런 소송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사회통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민법 공부할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한다면 판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판례를. 왜 판례가 사회통념이 되는 거냐? 잘 봐보세요. 이 소송이 벌어졌어. 이슈가 됐어. 대리모 계약 맺었는데 이것 때문에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 소송이 벌어졌대더라. 쌈났어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거기서 대법원까지 왔어. 대법원 판결에서. 자, 이 젊은 여자분이 부을 상대로 낸 소송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그럼 판결 내린 원인을 꼭 적어요. 판결 원인을 적어. 이런 판결 왜 내는데 원인을 나오면요. 이게 사회통념이 되는 거야, 그 판례가. 아직까지는 본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 동정심도 가고, 이 대리모 계약 맺은 젊은 여자분의 사정이 너무 딱하고, 인간 동정심은 드나. 그렇지만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건전한 법 도덕에 비춰볼 때, 도저히 본 판사는 윤리에 비춰볼 때, 법 도덕에 비춰볼 때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계약으로서 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참 같은 말도 어렵게 보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103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보세요. 판결 쓸 때 법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우리 사회 통념이 어떻고 써가면서 판결 쓰잖아요. 그 판결이 바로 사회 통념이 되는 거야. 판사들이 우리 설문조사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사회 통념 말만 나면 판례 외우셔야 돼요. 근데 판례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어요. 요요라는 거 아니에요. 유형을 보면 예를 들면 윤리에 반하기 때문에, 이게 103조 위반이라는 뜻이야. 103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판결 내린 것들, 예를 들면 요요라는 건 아니야, 자신요. 또는 예를 들면 윤리, 도덕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인 것들, 지나치 생존의 기초를 흔들기 때문에 무효인 것들,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인 것들,
그 내용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모여있는 것들이 유형을 쭉 나눠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회 통념 비춰볼 때 이것은 무효이다라고 판결 내린 것도 있고, 사회 통념 비춰볼 때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고 판결 내린 것들이 있어요. 이 다음에는 이런 것도 제가 외우게 만들 거예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유형을 나눠놨다. 사회 통념 비춰볼 때. 103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 103조에서는 뭘 배울 거냐. 부동산 이중매매, 더블로 매매 쓰인 거 아니에요. 이중매매 한 게 어떻게 되겠냐. 이게 많은 일이에요. 갑이 을한테 얼마가 팔았는데 또 다른 병을 팔았어. 더블로 팔아버린 거야. 이중매매 됐을 때 과연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뭐 첩계약. 탄핵 윤리에 반하기 때문에 첩계약 103조에 와서 무효인데, 예를 들면 단절특약이라는 거. 단절특약. 한두 가지 흥미로운 걸 가르쳐드린 거야 제가. 단절특약이란 말을 써요. 단절특약은 또 뭐 유효하다. 뭐 이런 말 다 배울 거야. 내연관계를 끝내면 뭐 1억 원을 주겠다. 내연관계 끝난 조건으로 뭐 집을 사주겠다. 그거 유효해요. 단절특약은 사회 통념 때 판례가 유효하대요. 줘야 된대요. 내연관계 맺으면, 첩관계 맺으면 아파트 사주겠다. 그건 무효야. 이건 무효. 이건 단절특약은 첩관계, 내연관계를 끝내면서 집을 사주겠다. 유효하기 때문에 소송 내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배울 거 몇 가지. 물론 이 중에서 우리 많은 걸 배우지만 우리 법원직, 검찰직 시험 보는 애들도 아니고 법무사 되려고 공부한 사람들, 중개사 되려고 공부한 사람들 이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판례들, 뭐 다운계약서 작성 유효하다. 103조만이 처벌은 받을지언정 다운계약서 작성한 것이 103조만 아니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벌금 받을 뿐이다. 뭐 다운계약서는 유효지 무효가 아니라는 등, 뭐 예를 들면 미등기 전매한 것은 적발되면 벌금 맞을지언정 103조만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등, 이 부동산 관련된 경우가 제가 딱 챙겨드릴 거야. 시험 문제 그게 나오기 때문에. 뭐 중개업을 업무할 때 뭐 무등록죄 중개 영업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예를 들면 뭐 법정 중개사를 초과하는 약정 유효냐 무효냐, 이런 것들은 다 외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관련되는 거, 이 다음에 중개업에 관련되는 판례들만 쫙 맞아서 제가 정리해드리면 여기서 문제 여기서 나와요. 부동산 민법이기 때문에. 중개업을 보려고 민법 공부하는 사람 다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능한 선생, 예를 들면 노련한 선생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 공부를 줄이는 거야. 근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의욕이 많지만 양을 넓혀버리면, 이 어른들은 양을 넓혀버리면 기억력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가 100점 만점 받자는 시험 아니야. 서울대 연고대 가는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10대 1이래, 20대 1이래. 커트는 몇 점에 끊길지 몰라. 85점에 끊길지, 87점에 끊길지. 그건 죽기 살기로 어려운 문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절대 60점은요. 어려운 걸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것을 실수하지 않는 거. 양을 줄여서 오히려 반복을 하셔야 돼. 우리 짧은 시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정문제 아니기 때문에. 양을 늘려버리면 잡다한 짓이 머리에 있지만 힘을 발휘 못해요. 양을 줄여서 반복하자. 그래서 깊이, 앞으로 중요한 민법 공부할 때 깊이에 승부를 걸지 말고 반복에 승부를 거셔야 돼. 반복. 응? 나와도 실수하지 않는 거. 몇 번 반복해야 돼요. 이게 보통 뭐 젊으신 분들도 중요 공부를 많이 하지만 30, 40대만 넘어서셔도 기억이 예전 같지 않아서 들을 땐 알지만 뒤돌아서면 까먹어. 몇 번이나 반복해.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반복에 승부를 걸려면 내용을 줄여야 돼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저는 양을 많이 줄여줘요. 이렇게요. 이런 게 바로 103조 얘기다. 그래서 이 다음에 103조는 굉장히 정밀하게 자세한 많이 배울 거예요. 자, 이런 파트가, 이 파트, 여기까지가 지금, 이 목적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 총치 2단 배우는 민법 총치 10문제 중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되는 범위에 여기에 물론 이제 우리가 기본서를 받으면 좀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이제 접근에 들어갈 거예요. 보통 이렇고. 자, 그 다음 파트가 뭐냐. 여기 이제 보통 범위 30파트라 불러요. 여기 첫 번째 파트가 하나 지난 거예요. 이제 교재를 받아보시면.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의사표시한 파트예요.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챕터가 03에 돼 있죠. 자, 한번 넘겨볼게요. 스크린을 쭉 한번 재미삼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여기 의사표시 파트인데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의사표시는 우리 중의사 공부하는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그 민법 공부, 모든 민법 공부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민법 총칙이에요. 제가 민법 5부분이 있다 그랬죠.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친족법, 상속법 있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게 민법 총칙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민법 총칙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데를 골라봐라 그러면 법률행위 파트, 법률행위.
우리 여기 한 군데만 시험법이라고 했잖아. 많은 파트가 해야 되고. 여기 제일 어렵다 그래요. 이 범위 파트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 하나 골라봐라 그러면 의사표시랑 대리 파트. 이 두 파트 가장 어렵다 그래요, 사람들이. 뭐, 법대 학생이건 노스쿨 공부하는 학생이 누구 다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시험범위 삼아서 중요하게 여기는 데가 가장 어려운 민법 총칙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가장 또 어려운 파트. 여기에 시험범위야. 보통 여기서 두 문제, 여기서 두 문제. 그러면 잘 봐보세요. 의사 대리 파트는 제가 어렵다 그랬어요. 누구나 어려운 부분이야.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전민법을 중개사민법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을 꼽아봐라 그러면 누구나 꼽힌다. 의사표시 대리 파트야. 가장 어려운 파트인데 여기야. 문제 수는 4문제가 나와. 4문제. 그러면 총 40문제 중에서 4문제 나온다 그러면요. 비중은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민법 공부할 때 여기 얼마를 투자하는 게 좋아요? 객관식 공부할 때는요. 10분의 1만 투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지요. 10분의 9는 36문제 투자를 해야지. 근데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요. 10분의 1이 아니라 여기 나는 전공부를 하고 3분의 1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 그냥 하도 어려우니까 재미도 있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어려운 시험. 나 85점 맞아도 떨어져. 이 컨셉 89점일 거 없으면 몰라. 그럼 최상급 난이도를 맞춰내야 되는 거야. 서울대 연구대 가려면 킬러 문제가 있어. 제일 어려운 문제를 내가 맞히면 그 올라서는 거야. 못 맞히면 그 밑에 대학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런 상대평가에서는 이 어려운 파트를 끝까지 정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과 학생들이 미적분이 어렵다. 거길 극복해야 돼. 명문대 갈 애들은. 근데 우리 상대 절대평가 그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우면 피해가도 돼. 60점에 60점. 시간의 효율성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 어렵다고 해서 너무 여기다가 이렇게 파지 말고 내 전공부량에 10분의 1만 투자한다. 응? 그래서 뭐 4문제 중에 2문제 맞지 뭐 2문제 틀리지 뭐. 찍어서 1문제 맞으면 3문제 맞을 수 있는 거고 여기 끝까지 가다 보면 끝도 없어요. 법학과 학생들, 노숙 학생들 가장 어려운 파트가 여기다. 그래서 이 파트를 일단 배울 건데 그 의사표시란 말뜻이 뭐냐부터 이제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 들어가면서 이 파트, 자, 3장 파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3장 파트 의사표시를부터 다시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재미나게 그냥 들어주시라는 부담 없이.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